안녕하십니까.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입니다. 우선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자문을 하거나 위원으로 몸담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나 회계기준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방구석에서 컴퓨터 놓고 혼자 생각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독립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측면 중에 합병 방식 산정에서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자, 흔히 회계법인들이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커다란 문제 의식이 맨 처음에 이제 발표자이신 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다. 그럼 이제 기준이 같으면 협잡이 없는 것일까? 이것은 아니고요. 가장 선진적인 시장이라는 미국을 보더라도 스탑 포 스탑 스왑에 해당하는 머저는 합병 비율의 주식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론 가치평가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에릭슨 왕의 1999년 클래식한 페이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중국 샘플로 나온 레녹스의 2018년 페이퍼 같은 걸 보면 합병이 완료되기 거의 6쿼터 전부터 별의별 방법들을 써서 이익을 부풀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잘 보고되어 있고요. 그럼 이익뿐만 아니라 아래 이제 나온 2019년의 페이퍼라든가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페이퍼라든가 아니면 올해 나온 2020년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페이퍼를 봐도 예를 들면 주가를 부여하기 위한 게 이익뿐만이 아니라 이익 예측치를 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익 예측치를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익 예측치를 높여놨는데 만약에 못 맞출 것 같으면 컨센서스를 못 맞추면 이제 주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되면 아는 그 재무분석가님들을 통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낮추기도 한다는, 그러니까 시장가로 공정하게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또 막아 낀다는 게 인간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상장사, 비상장사인 경우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비상장사의 평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굉장한 팩트북들이 수십 년에 거쳐 컴퍼러블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문제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 블랙 포인트처럼 현저한 부주의가 생길 때만 민사나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뿐 여기에서도 별로 평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오면 이상하죠. 여기 이제 사례로 제시한 게 이제 최근에 한 4, 5일 전에 문제가 돼서 결국은 10% 정도 10가 10% 정도 더 올려주는 합병 비율을 발표하는 등의 뉴스가 나온 그 케이스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국내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이라는 S회계법인이 이 합병과 관련해가지고 평가 보고서를 만든 것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장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가치, 하나는 수익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해드리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발표자의 자료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A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인데 그게 영업을 하는 회사를 이제 따로 떨어놓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이제 B라는 상장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투자회사고 건설회사인데 투자회사로 남고 비상장이 되면서 B가 이제 됐고 여기 이제 C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A에 해당하는 게 S 회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B에 해당하는 게 E 회사의 B 건설 회사의 투자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거, 요게 이제 K 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S 회사가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되었고 시가에 비해 시가로 나머지 두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아드님들이 계신 회사들이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는 게 핵심인데 그 부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설 투자 부문 여기 이제 B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장표를 보시면 첫 번째 칼럼이 이제 종속 기업들이 쭉 나와 있고요. 4개 정도 있고 관계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에 따른 장부가액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K에너지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쳐놓은 게 4,244억입니다. 그리고 이건설 투자 부문의 경우 요 K에너지의 47.6%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산 가치와 그 다음에 수익 가치를 1대 1.5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기자님들은 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제 그 4,244를 가져와서 아래 이제 이퀘이션에 보면 산식에 보면 거기에는 1을 곱하고 그렇죠? 자산 가치는 1을 곱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익 가치 부분을 보시면요 똑같은 장표이긴 한데 컬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장 여부가 있고 여기 이제 수익 가치를 S 회계법인에서 나름대로 DCF법, 그러니까 현금 할인법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K에너지의 수익 가치는 8,819라고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가는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문제가 많고 요거는 굉장히 unbiased 된 숫자,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숫자도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을 거라는 의심을 해요. 어쨌든 8,819를 가져와서 거기에는 1.5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한 다음에 2.5로 나누면 얼마? 6,989억. 즉 K에너지는 6,989억의 밸류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대충 47% 가지고 있는 요 이건설 투자 부문의 경우 약 2,874억 정도. 요 K에너지의 가치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회계법인이 이 건설 투자 부문하고 K에너지의 밸류는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요 S 회사에 대한 회계 평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잘 안 보여서 좀 읽어보면 노안이 와서 주권상장평가법인인 S주의 기준시가는 자산가치보다 낮지만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생산된 시가를 기초로 산정된 기준시가가 기업의 상장 가치를, 실질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평가에서는 기준시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요 맨 밑에 있는 제가 이제 장표를 보였지만 아까 뭐 설명 다 하셨고 계산해 보면 한 1,000억이 좀 넘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 밑에 있는 C K건설이죠, K에너지죠. 이게 이제 6,989억쯤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B에 해당하는 E건설 투자 부문이 2,874억입니다. 그러면 S주는 K에너지 25%를 가지고 있고 이건설 투자부는 3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단순 계산만 하셔도 요것만 더해도 6,633억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 6,989억하고 2,874억은 누가 계산했어요? S회계법인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회계법인의 양심 있는 회계사라면 당연히 2,633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될 텐데 싹 무시하고 법에 있으니까 1,233억이 얼마? 1,284억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결국 S주, 분할 실선된 사업 부문, 유리 만드는 데 있죠. 가치가 마이너스 1,400보다 낮아야만 얘네가 하는 말이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죠. 통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넘어가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만 이럴까요? S회계법인이? 뭐 S회계법인만 이러는 걸까요? 자, 이거 제가 몇 년 전 감리하면서 문제가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아래 뭐가 있어요? 네, 삼성바이오엑기스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비상장 회사의 가치평가를 해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치평가가 되고 물산도 가치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스를 가치평가를 한 장표를 보면 자, 맨 첫 줄 보세요. 맨 첫 줄. 맨 첫 줄은 2015년 10월쯤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프로젝션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15년에는 마이너스가 나고 그 다음에도 빨간색으로 적어놨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지만 그 다음에는 2026년까지 쭉 이익이 나서 그거를 평가해보면 얼마다? 맨 끝에 주주가치 100% 얼마? 5조 2천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맨 밑에 맨 아래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게 실제로 에피스의 액츄얼이에요. 자, 그럼 2015년에 마이너스 몇백억 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훨씬 크게 나죠. 1000억대로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5조 2천억이라도 밸류에이션을 해놓으면 그 다음 회계법인은 이 밸류에이션이 맞는지를 점검을 해서 혹시 이거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pairment, 손상 차손을 기록하고 손실을 기록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음 해 이제 ENY, 한영회계법인이 들어오죠. 두 번째 줄입니다. 잘 보세요. 얘네도 보면 첫 번째 줄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컬럼 2016년 그리고 나서 2017년도 마이너스가 될 거야. 그리고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스케줄하고 굉장히 다른 숫자로 해서 결론 얼마? 5조 4천억. 자, 그리고 또 해가 바뀌어. 근데 액츄얼은 또 얼마죠? 마이너스 났어요. 자, 2회 정도 마이너스 나고 이게 딱 보면 스케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다음 해가 또 됐어요. 또 마이너스 나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세 번째 줄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나지만 내년에는 매지컬리 플러스가 나올 거야 하면서 5조 4천억 앞에 해보다 더 높게 밸류에이션해요. 자,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뀔 것 같아요? 또 마이너스 났어요. 4년 연속 맨 아래쪽 마이너스면 본인들 프로젝션한 게 다 틀렸다는 건데 스케줄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조 5천억 될 것 같다고요. 이런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자, 맨 처음에 안진 밸류에이션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커버 레터예요. 커버 레터인데 우리 김 대표님 그 혹시 요 S 회계법인 요 S 유리 회사의 커버 레터 보신 적 있어요? 밸류에이션 리포트에? 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죠. 예. 자세히 읽으셨어요? 선생님이죠. 자세히 안 읽으시니까 문제예요. 자, 여러 문구가 있는데 두 번째 문구가 문제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삼성바이오 엑스의 경우 자료 입수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에 대한 별도의 검토나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제시한 사업 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분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뭐냐? 불러주는 대로 받았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그 S 유리회사로 가서 걔네들 리포트에 보면 비슷한 게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8,890조 나왔다는 거예요. 8,890억? 뭐. 그 숫자도 뻥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굉장히 오버프라이스 된 거고 그 S글래스의 경우는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간 거죠. 이거 우리가 왜 다 이러는 건줄 알잖아요. 승계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Everybody knows. 승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마치 방 안에 커다란 피리가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뭐 가격이 뭐 평가가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이런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가치평가 보고서는 회계 감리 대상도 아닙니다. 원래 감리라는 것은 mandated reports,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모든 퍼블릭 회사가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것만 퍼블릭의 의미에서 감리를 하는 거지만 valuation report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언제나 나가는 건데 이게 감리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이거 감리 대상, 금융위원회도 설명채 과장이 당시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네, 가치평 아까 그 손윤 교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가치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소송하기도 힘들어요. 의견에 어떻게 풀을 달며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 회계법인 평가 보고서 1쪽에 디스클레이머는 법정에서 실버 블릿이에요. 우리 이렇게 하고 준 거야. 우리는 이런 용도로만 쓰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 법정에서 회계법인을 걸고 넘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가 되는 회계법인 평가 보고서가 미국처럼 평판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잖아요. 대주주님들이 더 찾으세요. 내가 용하다. 나는 뭐 해준다더라. 이게 이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완전히 암스트롱 트랜잭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건 옐로우 모바일 지금은 망했지만 거기 옛날 사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요새 최아무개 씨가 쓴 책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무조건 가서 거기는 이제 스타프 스왑이 아니라 스타프 캐시 딜인데, 그러니까 현금 주고 주식 사는 액퀴지션인데 그랬대요 무조건. 그분은 사장님이 영업이익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영업이익의 4배로 사겠다고 줬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영업이익 4배 줄게. 그거는 암스트롱 트랜잭션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스타프 스탁 머저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죠. 액퀴지션 아니면 머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Everybody knows.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런 걸로 법을 자본시장법을 하자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블리 포인트인데요. 결국 당사자의 협상을 기본으로 수익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계열사병의 경우만 전체적 공공성, 그리고 소수주의 과반수 찬성 제도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거 굉장히 특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입 바깥으로 꺼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오늘 또 사례에 뭐 무슨 주식회사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건 약간 금기예요. 그렇잖아요. 외국 같았으면 뭐 회사에는 다 까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거면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승계. 왜 이렇게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만 특정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만 예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나머지는 다 미국식으로 가는 게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블랙 포인트. 가치평가 서비스는 감리의 대상도 아니고 사전에 규제한 아무런 이론적 근거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감리를 맡기자, 뭐 사전에 뭐 PCU에 등록을 시키자 이런 것들은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저는 원래 자유시장주의자니까 더 반대예요. 별도와 연결 차이 문제는 여기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 모든 법 체계가 IFRS, 특히 개별, 별도,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정확적인 어떤 안들을 안 내놔요. 예를 들면 상법에서 배당금을 뭘로 할 거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법에서 꼭 찍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상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논의되고 있는 지정제도. 저는 이제 그 가치평가 서비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니까요. 저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이 불가능해요. 전국에 밸류에이션 리포트가 나오는 게 수백 수천 개일 텐데 3년사의 맨데이트 리포트도 아닌 것을 그거를 지정을 하자? 그거를 리뷰를 하겠다? 뭘로요? 누가? 그리고 누가 지정한단 말입니까? 감리위원회가? 저 금융감독원이? 왜요? 걔네가 왜 그 개별 딜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아마 다 싫어할 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수주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정을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과연 누가 지정할 거고 지정이 탈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결국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은 큰 틀에서 저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미국식으로 육성하고 만약에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면 이사진이든 밸류에이션 서비스든 손해를 입힌 놈들을 강력하게 민사로 처단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국 자본시장의 간섭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